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얼마 전 인천 지역사회가 민선 7기 인천시의 정책을 점검해보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금융대출 지원 외 특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과 손민호 인천시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민선 7기 성과를 묻는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자리에도 직접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당시 자리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 일단 인천 지역연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 지역연대는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노동단체 26개 단체들이 모여서 인천의 주요 현안과 정책적인 의제를 같이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날 민선 7기와 관련돼서 시 정부를 평가하는 토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그 자리를 가진 취지와 의미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인천에서 발생되어 오는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반영이 돼서 실제로 인천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들을 네. 위한 계기를 삼자, 네네. 그런 의미에서 좀 추진된 토론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먼저 인천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의원님, 우리나라 이제 인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비율, 좀 특징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인천 소상공인 비중은 이제 인천에 전체 한 19만 개 정도 우리 그 사업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16만 개 정도가 소상공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8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소매가 한 24%, 음식 숙박업이 19%, 그다음 제조업이 12%, 그다음에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9%, 뭐 이렇게 해서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전국적으로 뭐 유사하고요. 그 비중 중에서는 인천이 제조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되면서 골목 상권 많이 힘들잖아요. 네. 문 닫는 비율도 많죠? 어떻습니까? 네, 인천의 그 폐업 비율이 그 폐업한 업체가 그 2020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5만 3천 개가 이제 폐업을 했는데, 네네. 사실 그 폐업 비율은, 그러니까 폐업 비율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슷한 비율이에요. 네. 근데 인천시가 이 지금 올해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이제 작년 올해 불면서, 그렇죠. 예. 우리 뭐 코로나 영향도 없지 않지만 그 한 번에 그 상권 전체가 다 이렇게 그 철거가 되는 이런 상황들, 계양만 같은 데는 작전역 주변에 계양 1구역이 개발되면서 그 일대가 다 폐업하면서 한 2,000개 정도의 그 소상공인들이 없어지는, 네네.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꼭 이것이 이제 그 코로나의 피해만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인천의 지역 화폐 이음 카드 그 규모 면에서나 그리고 경제적 효과 면에서나 성공한 정책으로 손꼽히는 거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도 어떤 유의미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천 이음카드는 일종의 지역화폐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화폐는 총 저희가 이제 전문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한 3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소위 경제적 취약계층인 골목상권, 소상공인, 뭐 자영업에 대한 보호적 측면에서 시작이 됐다면 2단계는 발행량을 대폭 확대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연관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지역 경제를 돌게끔 일종의 피가 우리 몸으로 따지면 피가 돌게끔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2단계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의 이제 인천 이음이 바로 2단계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3단계는 이제 그렇다면 이것이 좀 더 확대가 돼서 지역 화폐를
기축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지역 경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순환 경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발주하는 사람도 실제로 인천의 지역 화폐를 통해서 실제로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지역 내의 모든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지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제가 이제 인천연구원에서 작년에 이제 인천 이인카드에 관련돼서 분석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한 831억 건 정도 됐었고, 네네. 실제로 이중 13개 업종 관련돼서는 여기에 그러니까 인천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중에 하나가 자꾸 여기서 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역외로 네. 자꾸 소비가 유출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지역 화폐 때문에 실제로 역의 소비가 감소가 됐고 실제로 역내 소비 증가에 대한 그 금액이 한 112억 정도의 규모로 되었고 부가가치도 50억 정도 창출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실제 이건 굉장히 유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계속 지역 화폐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해온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20대 때 그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를 맡고 계셨던 추혜선 의원님께서 네네. 인천시와 당시 굉장히 긴밀하게 이 지역 화폐 관련돼서 어떻게 이것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 진행됐었던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네, 인천 이음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민선 7기 인천시의 소상공인 정책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네네. 토론회에서 네네. 평가를 해보셨을 텐데 네네. 대략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이게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저는 좀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비슷하다고 좀 보여지는 게 있고 네. 예를 들어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네. 평균 그러니까 중간보다 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좀 낮네요. 네, 점수 저는 좀 낮다고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앞서 손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형빈국에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뭐 20% 내외 뭐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고 있었는데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는 뭐 5위 정도, 5, 6위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선진국 비중으로 따지고 보면 1위예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 거고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따져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되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제가 이제 9월달 거 통계조사는 못 해봤지만 8월까지 2021년 8월 비중과 발세 소위 말하는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의 비중이 한 23.9%인데 비정규직 경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24.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면이나 이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과 관련돼서는 동일임금 아니면 뭐 정규직 전환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거기에 따른 막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 정책도 되게 단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카드 수수료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책들 아니면 골목상권이나 SSM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로 인한 골목상권이 위협받으면 그거에 대한 배제와 규제와 보호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뭐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뭐 이런 네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단발성으로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을 바라봤을 때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 인천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네.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정책과에서 비중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와 함께 이제 정부까지도 같이 평가를 네네. 해주셨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쉬운 것 중 하나로 특례보증과 같은 이제 금융지원밖에 없다는 점도 꼽아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꼭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는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짚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제가 특례보증과 관련된 그러니까 앞서 문제 잠깐 이제 정책들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인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영업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창업 지원과 네. 경영 안정과 뭐 채무 관리와 관련돼서 경영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거와 별도로 또 하나는 경영 안정 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거. 이건 이제 일반 보증과 뭐 특례 보증
2차 보전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잘 되고 있는 인천 이응 그리고 네네. 전통시장 활성화와 현대사업 뭐 이런 것들인데 기존에는 딱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사 이거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근데 많이 다양화됐죠. 그런 네. 면에서 중요한 거고 특례 보증은 자영업자들의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영업자를 위한 은행은 없다. 뭐냐면 기업 대출을 드리든가 개인들이 담보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면 직장인들이 신용대출 이런 대출들은 좀 수월한 반면 네. 자영업자는 대출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3금융 뭐 사채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의존할 수 있는 데가 이 특례보증밖에 네.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영업자 정책들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출과 관련된 정책이 주요이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뭐냐면 부채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유예하고 관련돼서 상환을 유예하고 기간을 연장해 주긴 했지만 네. 이건 나중에 시국이 끝나면 이건 언젠가 갚아야 갚아야 되는 돼. 돈인 거죠.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또 국가적인 문제를 같이 짚어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크게 부채는 국가 부채와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로 나누어지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는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많다. 네. 쪼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 부채 대출 문제는 기업 부채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계 부채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쪼였을 때 자영업자들은 그럼 숨통을 어디다 하냐, 자금 관련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45.9%예요. 네. 근데 가계 부채는 100%가 넘어섰어요. 근데 주요 선진국 평균은 국가 부채가 131.4%고 가계 부채가 78%예요. 이는 뭘 뜻하냐? 가계가 어렵고 서민들이 어려웠을 때 실제로 이 돈을 풀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 국가가 이걸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계들은 자기 빚내서 이 상황과 어려움 조건을 타파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방향 전환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고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국가 부채와 관련된 비율을 좀 더 높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민과 자영업자, 소위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지원들을 펼쳐가면서 이 가계부채를 줄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고 쪼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서민들은 불만과 그리고 어려움만 처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채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영규 차장님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박병규 차장님 지적하신 문제들은 대부분 영세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상공인과 중소상인과 영세 상인들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좀 다양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소상공인 정책이 하나로 지금 밖에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상인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폐업하고 막 이랬을 경우에 다시 또 영세 상인으로 또 재창업하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피하고 이분들이 이제 영세 상인에서 폐업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그것이 신용불량으로 가게 되고 이랬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재기 지원을 할 것인가. 그다음 재기 지원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또 영세 소상공인으로 또 재창업을 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를 어떻게 가져가면서 좀 사업의 구조를 변화를 시켜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과 또 정책의 반영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량 채권 소각의 필요성도 있죠?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채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채무 조정에는 개인 회생, 파산 면책, 워크아웃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을 한번 이 신용 회복에 들어가게 되면 5년간은 신용 회복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업의 기회라든지 또 어떤 금융 지원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 상태에서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을 소각을 하게 되면 즉시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처리 기간도 3개월로 다른 그 회생 절차보다는 다른 회생 절차들이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회생 절차보다는 또 훨씬 짧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한 원금이 한 3% 정도면은 채권을 소각할 수 있어서 네. 이 방법이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의 정비라든지 그런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서민금융지원센터라고 해서 이제 있는데 앞에 소상공인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서민금융지원은 실제 담당하는 인원이 인천시는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서민금융지원센터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소상공인과는 또 좀 그 별개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으로 있다가 폐업을 하고 파산으로 가게 됐을 때의 어떤 대안을 이런 곳에서 좀 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내년도 그 센터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것들이 내년 본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정책들이 더 필요한 건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박병규 처장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떻습니까? 현장 반응은? 일단 그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실 채권, 그러니까 뭐 불량 채권, 부실 채권과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의당에서는 과거 진보정당에서는 계속 이 부실 채권 문제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네. 서민금융과 관련돼서. 근데 일단 부실 채권 관련돼서 인식에 대한 문제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지금 뭐 포털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부실 채권 쳐보시면 이게 다 재테크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과 관련돼서 이걸 사고 팔고. 실제로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이제 소멸이 시효가 되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정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채권을 발행해서 실제로 채무자들이 이제 돈을 빌려가고 이렇게 되면 그 상품을 애초에 설계할 때 본인들이 피해 있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이제 과거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개인 파산이라든가 개인 회생,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이런 지원들을 해가면서 그때도 이제 설명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금융 시스템은 자신들이 손해가는 상품을 설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는 어떤 채권을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저도 돈을 빌리고 앵커님도 돈을 빌리고 의원님도 돈을 빌릴 때 그 안에 이미 리스크 비용을 다 산정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저희들이 여기서 못 갚는 사람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갚는 일부가 그 리스크 비용을 애당초 제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설계 자체가. 그러면 실제로는 원금에 대해서 일정 정도만 채무자들한테 회수를 하더라도 본인들의 손해는 이미 회복되고 남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5년 정도 지날 때는 더 저렴하게 100원짜리를 뭐 예를 들면 50원에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판다든가 그것이 다시 30원 40원 이렇게 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그 금융권에서 채권사에서는 채권 추심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한 일부라도 상환이 이루어지면 원금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손민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과 관련돼서 실제로 조그만 금액만 있더라도 실제로 이걸 소멸을 시킬 수 있고, 그러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채권을 계속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이 채권 때문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소멸과 관련돼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현장에서 이거 관련돼서 좀 여쭤봤었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100% 내가 안 갚아서 이거를 소멸해달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 50% 이상 갚았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소멸해서 차기 것들에 대한 구제를 해서 새로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이 줘야 되지 않냐,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있었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특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손살보상금 관련돼서 네.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 지급도 아닌 거고 실제 소급 적용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인데, 그러면 이건 뻔히 2019년부터 이미 재난이 발생된 것이 뻔히 보이는데 거기까지 추산해서 진행되는 것도 가능할 텐데 굳이 이거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료에 대한 고정비 나가는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입자,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세입자인 거고,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임대료 고정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